예. 사업 수익에 있는 얘기 중에 이제 또 보조금이라든지 좀 어떤 반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미사용 잔액을 반환해야 된다든지 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하면 결국 수익에 차감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실비 정산 기준의 사업비 미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조건부의 보조금과 어떤 지원금, 후원금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게 되죠. 실비 정산 기준에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수령하면은 이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지정된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건부 기부금, 조건부 보조금 이런 성격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반납 예정, 미정산 잔액이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산일까지.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 진행될 때는 반납할 금액이 확정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기간을 넘겨서 이전 회계기간의 미정산액을 반납하는 경우, 이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쉽게 생각해보세요. 원래 들어와서 기부금이나 보조금 받아서 쓰고 미사용된 거 반납하면 기부금이든지 보조금, 지원금에 차감해주면 사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도 확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음 회기에 넘어갈 때 이것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안 해주면 그 다음에는 보조금이 없는데 보조금을 마이너스를 하는 얘기가 나오게 돼버립니다.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을 세출 항목으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지출을 할 때, 반납할 때 회계 처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식부의 발생주의로 회계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보죠. 조건부 증여. 조건이 성취될까지는 증여계약의 법률행위가 완료가 유보된 거죠. 그러니까 기부라고 하는 것이 충족돼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증여가 없었다, 출연이 없었다,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동일하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실비 정산인데 보조금을 수령할 때 받은 금액 전체를 사업 수익으로 인식해버리면 나중에 반환하는 부분에 대한 이 우발부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할 때 전액 사용할 때마다 이것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보통 때는 받을 때 전부 다 사업 수익으로 보조금으로 해놓고 연말에 결산하면서 미사용 잔액을 조정하는 방식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첫 번째, 사용할 때마다 수령할 때 부채나 선수금으로 전체 다 계산하죠. 1억을 받았으면 1억이 다 선수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 사용할 때마다 기부금 수익과 사업 비용으로 각각 계산하면서 선수금이 없어지는 개념이죠. 이 얘기는 마치 우리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해놨던 것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방식은 연도 중에는 받았을 때 전체 다 기부금이라고 인식해주고 연말에 아직 우리가 사용 안 됐고,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지만 사용되는 부분, 조건이 성취된 부분만 확인해주고 미사용된 잔액을 결산 조정 사항으로 사업 수익에서 차감시켜서 부채로 올려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 경우들은 보조금 쪽 반납금에 대한 얘기들, 특히 사회복지 쪽에 요양시설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들에서 이것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반납 의무가 되는 이자, 이것도 성격이 다르죠.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받으면 사용을 하고 미사용자용 반납하는데 그 통장에서 이자가 생겼다. 이 이자도 일반적으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서 거의 다가 반납하는 쪽에 대한 것들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납하는 거니까 우리 쪽에 수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 수입이 아니라 처음 받을 때 예금이 들어오고 상대 계정은 부채로 잡아줘야 되죠. 우리가 저쪽에다 반납해야 될 금액이니까. 그것을 이자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반납할 금액은 서로 전체 흐름이 윤곽이 뒤틀어지게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산하는 방식은 현재 두 가지 방식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을 단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받아서 단체가 우리 그냥 일반 송금하고 결제하는 거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나라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 2017년인가 16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보조금 수령할 때는 예금 보조금 수령하고 연말에 미사용된 거 보조금에서 빼주고 그리고 미지급금 잡아주면 되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부채로 계상하고 예금이고 선수금 잡았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마다 이 선수금 없애주고 보조금으로 인식해주는 방법.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통장에서 관리하는 거 그러면 연말의 결산서에는 미사용된 잔액만큼이 예금은 잠고 있지만 부채 쪽에 선수금이 되던 계속되는 거면 선수금이 되겠고 반납해야 될 금액으로 확정된 것들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계좌로 이체 받아가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나라 도움은 시스템이 자, 왜 나왔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가 자기 계좌로 갖고 가니까 여기에서 부정 사용이라든지 이 보조금에 대한 사용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문제 때문에 지출대액 허위 증빙을 하거나 중복 등록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실시간 집행 관리를 통해서 부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이나라 도움이라는 제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라 도움은 자, 여기가 이제 민간 보조 사업자, 우리가 주로 만나는 공익법인 등이 되죠. 그리고 중앙부처라든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데 중간에 보조금 통합 예탁 기관을 별도로 하나 둡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내고 보조금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통합 예탁 기관에 보조금을 예치시켜 둡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필요한 거래처들 여기에 물건 사기도 하고 급여 나가기도 하고 카드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이 사람에게 받았던 세금 계산서,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증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통합예탁기관에서는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국세청과 카드사 이런 부분을 하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 세금계산 발행됐는데 문제없이 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 시스템도 검증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건별로 집행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직접 사용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 넣어놓고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업 처음에 보조금에 대한 승인을 받았던 그 보조금 그 사업계획 범주 내에서는 내가 필요한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보조금을 사업별 재원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과 이자가 여기에서 자동으로 되는 반면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미지급 되는 거 반납하는 거를 단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나라 도움을 했기 때문에 잔액과 이자를 전에는 직접 했는 반면 현재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반납 업무를 직접 대신 집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절차는 시스템이 우리 쪽에 오나 이나라 도움에서 예치형으로 있거나 결론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결국 여기에서 연말에 미사용 잔액은 우리가 우리 통장에 들어온 것과 이 회계 처리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좀 이제 몇 가지 애로사항이 하나 있게 되죠. 자, 첫 번째, 보조금 통합 예탁 기관에 들어가 있는 그 예금 계좌가 우리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위탁자 예수금, 타처보관, 재고자산 같은 개념으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를 하면서 은행 조회서라든지 이런 회수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회 과정으로는. 그렇지만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그 전체적인 사업 집행 내역,
보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미사용 잔액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회서가 아니라 이나라 도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절차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 수익을 차감시키고 부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통장에 직접 받아서 움직이는 경우, 또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똑같이 이제 이런 얘기들, 예금 잔고와 이런 부분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 얘기들이 뒤에 가서 보조금에 대한 주석 정보까지도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익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비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정 과목을 나눌 거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장학재단이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급한 교육장 대관료, 그러니까 지급 임차료 성격이죠. 임차료를 지급했을 때 이 계정 과목을 뭐로 할 거냐? 지급 임차료, 아니면 교육훈련비, 아니면 장학사업비.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회계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대부분 이것은 지급 임차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쪽은 대부분 다 이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정 과목을 왜 이게 동일한 성격을 서로 다르게 보느냐. 이것은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뭐냐. 돈이 나갔는데 이게 단체가 하려고 했던 교육사업과 관련된 거냐. 구체적으로 장학사업과 관련되느냐. 이런 얘기를 보는 부분 반면 우리는 우리 손익계산서 또 제조원가 명세 이쪽 부분에서 주 내용들은 돈이 나갔으면 성질이 뭐냐는 기준으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계정 과목을 어떤 방향으로 볼 거냐가 계정 과목 우리 구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정 과목을 만든다는 얘기는 재무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어떻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거냐 관점이죠. 기능적인 역할을 보는 입장이라면 이 역할이 중요하고 그냥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을 보려고 한다면 이 성질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쪽에 지금 계정 과목 분류할 때 비슷한 얘기가 동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나가면 그것이 차량 유지비인가 아니면 보험료인가. 우리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대부분 다 차량 보험료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한 대의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데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 정보를 보겠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고 들어가는 것이 더 맞는 계정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를 어떤 용도로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볼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 자체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한 가지 기준으로 그냥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이것이 병렬로 매트릭스 개념으로 같이 보도록 이 얘기들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우리가 지금 진행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비용은 목적 사업, 기타 사업, 이건 앞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거 동일합니다. 목적 사업, 기타 사업 결과 발생된 것들을 1차적으로 성질이, 그러니까 활동하는 기능이 뭐냐, 성격이 뭐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능은 이것이 단체의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모금 활동과 관련된 거냐, 일반 관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냐,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비용과 모금 비용, 일반 관리 비용으로 나누는데 사업 수행 비용은 법인 본연의 임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비용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금 비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 제조 원가는 사업 수행 비용이고 그리고 일반 관리 비용은 그냥 일반 판관비 성격으로 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기능이 생산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것들은 공장에 관련된 건 모두가 다 거기에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모두가 다 우리가 제조 원가가 되죠.
같은 개념으로 사업 수행 비용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반해서 일반 관리 비용은 나중에 그것과 별개로 판매 활동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 얘기가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금 비용은 후원금,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유지 관리 관련된 거. 그러니까 신규로 모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액 후원, 또 기존 후원자들에게 계속 정보를 보내고 소식지 보내고 행사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 비용은 이제 사업 수행 모금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 기획, 인사, 재무 모든 게 이제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익사 비용 이제 나눠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질별로 볼 때는 그것을 분배, 인력, 시설, 기타로 이걸 다시 구분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위에 있는 사업 수행, 모금, 일반 관리. 그것이 다시 분배, 인력, 시설, 기타. 이렇게 행렬로 모든 계정 과목들이 역할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갈 부분입니다. 필요할 때는 뭐 더 세분화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사업 비용에 대한 얘기들 운영 성과표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업 수행 비용의 분배 인력 시설, 일반 관리 비용의 인력 시설 기타, 모금 비용의 인력 시설 기타.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이런 성격으로 그룹핑하는 기준이지 저것을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룹핑하면서 여기에 있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분배 비용은 수혜자 단체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진행하다면 장학금을 직접 지급했다? 이거는 분배 비용이 됩니다. 근데 장학생을 심사한다? 장학생을 불러서 장학금 수여식을 했다? 이 부분들은 분배 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배 비용은 수혜자, 수혜 단체에게 직접 귀속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비용,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용된 인력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경우는 인력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육비 관련된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비용, 여기는 단체가 본인들의 운영에 사용된 시설 관련된 비용, 여기는 계속적으로 사무실 임차하는 경우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외부에 행사한다면서 잠깐 뭐 1시간 동안 대관을 했다. 그 얘기는 여기 말하는 시설 비용이 아니라 그쪽 사업 비용의 기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기타 비용, 분배 인력 시설 기타 시설 이외의 비용입니다. 그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대부분의 비용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들 결산서를 만들어 보면은 여기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기타 비용이. 그래서 이 기타 비용이 너무 많으면 재무정보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시설 비용 중에서는 좀 하나 이제 우리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차를 감가상각을 한다, 아니면 차 세금을 낸다, 보험 낸다, 다 여기 시설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차에 기름을 넣는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들어간 것도 결국 차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는 개념이 됩니다. 수익사업 비용, 자, 이것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로 기타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 시설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주석으로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별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은 이해 가능성 높이기 위한 그룹핑의 개념이다. 구체적인 거는 단체가 여러분들이 더 이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죠. 분배 비용에서 서비스 제공은 제외됩니다. 분배 비용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비용 제외되다 보니까 협의로는 수혜자에게 개인별로 직접 귀속되는 정보들이 돼야 되죠.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그래서 그룹홈 같이 주거시설이 같이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뭐 생활용품을 제공했다.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비용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그룹핑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계정 과목으로 더 세분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들, 개념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자체가 인력, 시설, 기타가 사업 수행에도 있고 일반 관리에도 있고 모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그룹이 엄청 길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결산서를 만들어 보면 이런 개념이 돼버리죠. 사업 비용의 분배, 인력, 시설, 기타 다시 밑으로 또 나오면 결국 우리가 보는 운영 성과표는 엄청나게 길쭉하게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눈에 뭐가 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좀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운영 성과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체들이 앞에 간략하게 넣고 뒤에 주석으로 자세하게 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기준에서 나와 있는 얘기, 기준에 따르면은 분배 비용 안에 무슨 사업, 인력 비용 안에 무슨 사업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인데 사업 단위로 보면은 사업 수행 안에 무슨 사업인데 분배, 시설, 인력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결산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법, 이 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결산 공시할 때 주로 이제 4월 달에 결산 공시할 때는 이 방법으로 주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주석 공시하는 방법은 운영성과표 본문에는 사업 수행 비용을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거 자체는 일반적으로 단체들이 옛날에부터 수지결산서 만들 때는 사업비와 관리비 두 가지 그룹으로 보통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인 사업비의 성격이었는데 단체들이 만들 때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업비에 임금비들을 빼고 직접 사업비만 여기 있는 사업비로 보통 넣습니다. 그런데 공익보험 회계 기준에서는 결국 이 사업에 따라서 단체가 얼마의 자원을 어느 정도의 자원을 활용했느냐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쪽 부분에는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직접 사업 수행 비용, 인력 비용, 시설, 기타 비용 다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결산서에는 이렇게 적어두고 그러면은 보고서를 볼 때 운영성과표에서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석으로 운영성과표는 기능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분배, 인력, 시설, 기타 비용 있는 이 부분을 사업수행, 일반관리, 모금으로 각각 다시 한 번 더 나눠서 세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보고서 결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성과 본문과 주석은 둘 다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사업별로 세분화시켜서 나오면 본문에도 이러고 주석도 더 세분화해서 나올 수 있죠. 결국 이제 여기에서는 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석으로 나오는 것이 단체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 얘기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저하고 특정한 연관은 없는데 그냥 미국에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에 미국에 있는 단체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운영성과표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스테이트먼트 오브 액티비티가 이제 운영성과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이 사업 수익, 지금 여기가 익스펜스가 이제 사업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비용을 이제 이렇게 나눈 거죠. 사업 수행 비용, 프로그램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 수행 비용, 그 다음에 서포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관리, 모금 이런 쪽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 서비스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캄보디아 사업비, 에티오피아 사업비, 하이티 사업비 이렇게 어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보면 이런 사업에 이런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운영 성과표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보고서인데
여기서는 Statement of Functional Expense라는 기능별 비용 보고서 이런 용어로 쓸 수 있죠. 이것을 쓰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 서비스에 나오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하이티, 케냐 이런 각각 사업에 대한 성격들을 토탈 금액은 앞에와 동일한데 그것을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설비, 요거는 사업 수행 비용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별로 쫙 구분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 결산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영 성과표를 보면서 단체가 어떻게 사업했느냐 보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 기능별 비용 보고서를 보면서 각 사업별로는 내용이 어떻게 성격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눠지는 것이 프로그램 서비스와 서포팅 서비스로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여기에 프로그램 서포트, 이건 사업 지원 비용, 관리비, 모금 비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직접적으로는 연관성은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운영 성과표가 발전되고 잘 만든다면 이런 정보까지 담을도록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잠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비용에 대한 배분의 개념입니다. 현장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도 지금 한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비영리 쪽에 가장 큰 부분이 결국 사업 비용을 어떤 계정으로 재분류할 거냐가 감사 리스크에서 제일 큰 부분입니다. 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다 그것이 사업 수행이고 이런 부분인데도 단체는 가능한 인건비에 안 넣으려고 그러고 또 관리비 가능한 안 넣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제 사업 수행만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돼야 우리가 목적 사업에 충실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면서 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 계정에 대한 분류에 대한 얘기와 두 번째는 계정 배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계정 배분에 대한 얘기죠. 사업 비용 복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성격에 따른 배분 기준, 이 배분 기준은 채택을 해야 되죠. 설정을 미리. 그래서 여기에는 뭐 투입 시간이나 면적, 사용 빈도 등 어떤 합리적인 기준은 그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면서 잡아주고, 그러고 설정된 것은 일관되게 계속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인력 비용과 시설 비용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인력 비용 보면은 업무 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배분한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업무 시간 기록하는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타임 리포트 쓴다면 가장 간단하겠죠. 타임 리포트 쓰고 무슨 업무에 얼마 돼 있다면 나중에 집계해서 그냥 배분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여러 큰 단체와 작은 단체 다 겪으면서 아직 타임 리포트를 만드는 경우는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외부 감사인이 단체의 대표자와 이 타임 리포트를 가지고 이 시간 배분하는 것, 비용 배분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뭔가 서로의 의견 충돌의 요소가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여기까지는 지금 안 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아예 직무가 분명하게 구분된다면,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든지 인사 발령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은 무슨 업무, 그러면 이 사람 인건비는 어디로, 이 사람은 어디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모금도 하고 그리고 관리 비용 업무도 해라 라고 할 때 그 직무 발령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업무 이쪽을 하고 일주일에 금요일만 관리 업무 해라. 그러면 시간의 배분으로 우리가 전체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정된 업무 투입 시간 기준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우리가 배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배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투입 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한번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사업 수행 일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단체에서. 그래서 사업 수행 일반 관리 모금 큰 우리 그룹핑 나오는 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단체들 초기 세팅할 때 이 부분이 되면 따라가기가 좀 쉽습니다.
2018년 처음 시작하면서 몇 단체 컨설팅하면서 이런 제도 세팅을 해봤을 때 제일 좋은 점은 단체가 분명한 업무 분석, 직무 분석이 있고 직무 발령이 가면은 이게 실제 괜찮아요. 이 방법으로. 근데 이 단체가 이런 거 없이 계속 수시로 변경이 됐을 때는 이거 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바뀔 때마다 이 비율들은 한 번씩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 감사 나갔던데도 결국 타임 리포트는 아닌데 직무 분석에 투입된 시간에 대한 비중이 바뀌면 인건비와 시설 여러 가지 비용의 배분 기준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감가상각하면서 우리 배분 비율 하는 것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과 원가가 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비용 마찬가지죠. 면적과 시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결국 여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쓰이느냐, 그 사람에 대한 것과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같이 해서 비례해서 이 내용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공식적인 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단체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합리적인 기준을 뭐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업의 수익, 사업 외 비용.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이제 우리 영업의 손이 이런 얘기들과 거의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 환입.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단체가 부채와 비용으로 이 내용들을 반영할 때 나오는 계정들이죠. 그래서 발생될 때는 부채로 들어가고 전입액이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사용됐을 때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경우 무슨 사업비로 하고 고목준비금, 환입을 하면서 저 준비금을 다시 이제 감소시켜 주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연간 사용을 결산 시에 일시에 환급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경우들은 그냥 업무는 편한데 개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저희 거래처들에게는 대부분 이 방식을 많이 좀 얘기합니다. 어차피 전표 발생시킬 때 하나 더 들어간다 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준에서는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보신 것 같이 이렇게 환입 하나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입하는 이유는 하나는 사용액 있을 때 환입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5년이 경과됐는데 미사용 잔액을 환입하는 경우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하나로 그냥 쓰셔도 되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환입의 세목으로 별도로 하나 만드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단체 내부에서 필요한 대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고목준비금은 전입 환입이 사업 외 항목과 별도로 간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는 이런 그림 속에서 중간에 한 블록으로 별도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이것은 수익사업 하는 경우에 법인세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얘기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세 회계와 중소기업 회계 처리 등에 따라서 이연 법인세 같은 것들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게 되죠. 자, 그 다음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 주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석에 대한 얘기는 단체가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로 나와 있는 그 숫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 또 숫자에 대해서 보충이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 주석으로 이렇게 넣게 되죠. 그래서 주석에는 우리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주석이냐, 아니면 선택적인 거냐. 그래서 필수적인 거는 공익법인의 계획 및 주요 사업 내용, 뭐 우리 당연하게 봐야 되죠. 어떤 조직이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회계 정책, 이것도 필요하고,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보조금을 받았는데 미사용 잔액이어서 반납할 금액이었다 하면은 그 예금은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금액이 되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장을 막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쓰게 되니까 결국 그 얘기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주석으로서 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현금 등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채의 주요 내용, 우리가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익법인의 부채는 규모가 상당히 낮습니다. 왜? 대부분 정관이라든지 주무부처에서 이 부채 차입금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무부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요구들이 많으니까 이 부채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해야 되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기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제공한 담보 보증의 주요 내용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상거래 값이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CMS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두 가지 부분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 그리고 총자산 또는 사업 수익 금액의 10% 이상 해당되는 거래 내용, 이 두 가지는 주석으로 공시가 돼야 됩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얘기가 될 때 특수관계자의 거래와 이 부분이 감사보고서의 주석으로 들어갈 때, 결산서의 주석으로 들어갈 때 결국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결산서를 보는 사람이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뭐 소송 내역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 정책, 오류 수정, 추정의 변경 관련된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기본 순자산의 취득 원가와 공정 가치의 비교 정보. 보통 뭐 정기예금이 기본재산이 됐다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에 대한 자산 가치들 비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자본 변동표가 없는 대신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이 주석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기 부분, 단기 부분 두 가지가 나오고 공익 목적, 기타 사업,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의 적립금, 잉여금 각각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단기 운영 차익으로 들어오는 부분, 보통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또 기본 재산을 보통 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들,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 잉여금에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이런 내역들이 여기에 다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재평가 차익 누적 금액 있는 부분들, 또 유가증권의 취득 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정보, 이건 좀 어떤 일반 기업회계 기준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주석 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있는 것들이 들어갔는데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국은 중요성에 대한 얘기와 있는데 애매하면은 뒤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선택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필수적 기재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의무적인 건 아닌데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넣었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선택적 기재사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택적 기재사항은 단체가 우리는 이런 단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많은 단체들이 사업보고서를 만듭니다. 근데 사업보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결산서 중심이 아니라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격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죠. 그렇다면 저는 가능하다면 여기 주석에다가 단체가 물론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 볼 때 우리 단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단체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단체의 미션과 비전이 뭐다. 이거 누가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체성은 뭐라는 것들을 주석에 본인들이 넣어준다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회계단위 구분한 기준들, 이 부분도 저는 이거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회계단위를 공익목적사업 기타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더 세분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개정과목을 보면 그 단체의 관심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회계단위를 보면 이 단체가 무슨 기능을 수행하려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회계단위에 대한 구분, 그게 구분된다면 당연하게 내부 거래되는 부분들, 또 연말에 대차 잔액들이 얼마씩 남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어준다면 단체가 했던 사업에 대한 우리가 입체적인 이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얘기입니다. 예산 대비 실적. 예산 대비 실적이라는 거는 보통 단체들은 결국 예산의 범주 내
그러니까 기금회계와 예산회계라는 두 가지 큰 축이 있기 때문에 기금회계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익법 회계 기준은 예산 대비 집행된 게 어떤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단체가 보여준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단체, 정보 이용자들은 단체들에서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 자체는 선택이기 때문에 단체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면 낼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용도별 사용 보고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장학기금으로 나는 이렇게 냈다. 그러면 얼마가 지금 기초에 이월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얼마가 더 수입이 더 들어왔고 지출이 돼서 사업되고 내년에 이월되는 게 얼마다. 용도별로 좀 구분된 관리된 정보가 보인다면 단체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얘기들은 훨씬 더 좋게 되겠고 그다음에 공통비용, 과목별 배분 기준.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할 때 아까 제 사업 수행, 일반 관리 이런 부분에서 비용은 배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기준으로 갔느냐? 합리적인 기준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단체들이 요즘 개정 과목이 있으면 모금 비용의 30%, 여기 20%, 사업 수행의 50%,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죠. 이 결산 공식이 공익법의 회계 기준으로 결산을 이렇게 나누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주석으로 공시될 때 훨씬 더 단체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에 대한 예시들 좀 쭉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료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 내용들 중 일부는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 실무 지침서 해설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일부 들어와 있고 또 일부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들었던 사례들을 같이 넣어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계획 및 주요 사업 내용. 자, 이게 공익법인을 처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목적 사업이 뭐다라는 부분 분명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이 어디냐. 여기에서 주무관청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법인 설립 허가증을 보면은 주무관청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행정권한 위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상당히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무관청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물으면 우리는 서울시청에 한다, 우리는 경기도에 한다, 도청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주무관청을 파악하는 방법은 저기 나와 있는 그 법인 설립 허가증에 보면은 설립 근거 법률이 나오죠. 설립 근거 법률을 보면 민법 및 무슨 부 소관 비영리 법인 이렇게 해서 소관 부서를 그 설립 허가증 밑에 나옵니다. 그것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주무관청에서 허가받은 부분 그 다음에 언제 설립됐다. 그리고 설립된 사단재단법인이고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로 주무관청과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들 해주면 단체의 규모와 속성에 대한 것들이 1차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의무적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계획 및 주요 사업 내용 중 하나로 단체가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더 단체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은 반드시 비법인 단체, 시민단체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법인도 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으면 등록한 내용 들어가고 근데 이거보다는 언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정받았다 이런 정보들은 단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단체에 대한 개황에 대한 얘기로 또 주요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회계 원칙. 그래서 공익법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다. 우리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회계 단위 구분. 회계 단위 구분에 대해서 그냥 크게는 공익 목적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할 때 지금 보면은 내부 회계 단위를 제거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주석에 꼭 나와줘야 이 결산서를 보는 사람에 대한 정보 이용으로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더 들어간다면 여기에 그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기타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추가적인 회계 단위가 더 자세하게 세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익 인식 시기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얘기들 쭉 이제 얘기해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사용에 제한된 금융상품 사용된 것들은 기본재산이냐 아니면 지급보증담보 아니면 CMS 인출할 때 들어간 거냐 뭐 차입금 담보 이런 얘기는 우리 일반적인 주식회사 감사할 때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물 기부받은 자산의 변동 내역들 이렇게 이제 관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현물 기부받은 자산에 기말 남아 있는 것이 재고 자산에 있는 수적 물품과 일치되면 그 자체는 크로체크가 되는 부분이 되죠. 그다음에 사업 비용별 성격 구분. 자, 앞에서 우리가 크게 사업으로만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고서를 공익 목적 사업 수행 비용, 기타 사업, 분배, 인력, 시설, 기타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자 간의 거래. 특수관계자는 뭐 출연자고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주주 지분 관계로가 아니라 출연 관계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수관계인자 간의 거래 이런 얘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자산하고 사업 수익 대비 10% 이상 거래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어떤 사람과 모금 비용 주로 모금 비용 외부 에이전시 쓰는 데들이 모금 비용이 좀 금액이 큽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익하면서 나온 부분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참고할 부분은 사업 수익 대비 10%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장학 사업을 하는 데가 금융자산의 펀딩으로 금융자산의 펀드에 투자해서 나오는 금융수익. 그러니까 객관적인 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금융수익은 여기 10% 이상의 거래에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거기는 누가 가든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불공정이나 다른 얘기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기본 순자산의 취득원과 공정가치, 뭐 주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 뭐 동일하면 동일하고 어떤 얘기들, 개별 공시지가, 감정평가 이런 얘기들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얘기도 일반적인 기업 재무회계 기준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순자산 변동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순자산 변동표를 만들어야 되고 굳이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할 때 우리가 공통됐던 부분 통합에 있는 기본 순자산에서는 여기에서 이 사이에 움직인 거래들 또 그 공익 목적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기금들 이런 부분들은 제거한 금액이라고 꼭 설명이 있는 것이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 사업 준비금 적립과 환입 이것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막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처분 예정액이 얼마다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부채로 잡는 부분이 아니라 잉여금 조정으로 들어갈 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 지정 후원금 기부금. 자,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인 주석 기재는 아닌데 한다면은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단기 사용액이나 요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더 설명들이 들어가 준다면 단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꼭 한번 또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보조금 프로젝트별로 3억이면은 외부 감사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프로젝트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보조금 받은 금액이 10억이 넘으면 그 보조 사업자의 연간 결산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으면 보조금법에 따른 회계 감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법률이라는 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상정법에 따른 외부 감사를 지금 받는 거죠. 이렇게 받았던 특정 사업자, 보조사업자죠. 주석에 다음을 포함해야 된다. 보조사업별 세부 내용 및 보조금 증감 내역,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 내역. 자, 요 내용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4조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 별표로
주석은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라 라고 주석 형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받은 단체가 감사될 때는 이 주석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지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 수정에 관한 얘기들은 우리 일반적인 얘기여서 여기까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짧지 않은 시간인데 한 3시간 동안 공익부문 회계기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